자, 한 잔 드시죠. 아, 좋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사옵니다. 당시 세자 양녕대군에게 유흥을 제공하고 뇌물을 바친 혐의로 유배형에 처해진 구종수란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인 구종수가 이숙번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자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숙번이 그 사실을 알고도 조정에 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이건 불충 중에 불충이죠. 결국 그 사건의 전말이 태종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숙번을 함양으로 추방하라. 그리고 다시는 한양에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공신이었던 이숙번이 태종에게 정치적 숙청을 당한 거죠. 그리고 태종은 죽을 때까지 이숙번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 봐주던 이숙번을 처단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세자를 휘두를 법한 공신들의 힘을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던 중에 이숙번의 불충이 도를 넘었고 태종의 잔혹함을 간과하다가 된통당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태종이 이숙번을 냉정하게 숙청한 사건이 두고두고 조선의 귀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태종 이후 후대 신하들은요, 왕이 측근을 잘라내지 못하면 태종이 이숙번을 자른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하곤 합니다. 제 아무리 총애하는 측근이어도 위협적인 인물이라면 과감하게 처단하는 게 정치 잘하는 왕이라고 기준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숙청을 하고 국정을 운영하던 태종과 정조. 자, 집권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게 더 필요해집니다. 바로 통치술. 두 사람에겐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강력한 자신만의 비장의 통치술이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자,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통치술은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거였죠. 자, 그동안은요, 육조에서 사안을 올리면 의정부에서 삼정승이 먼저 논의한 후에 사안을 추려서 왕에게 결재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정승을 비롯한 의정부 신하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힘이 쏠려지겠죠. 그래서 태종은요, 조정의 모든 업무를 직접 보고받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조 직계제 시행, 의정부 신하들은 반대할 걸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극렬히 반대합니다. 자신이 세운 공을 믿고 왕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자가 있거나 국왕의 지위를 노리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오. 하지만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면 거침없이 밀어붙입니다. 자, 그렇게 조정에서 왕권을 강화할 통치술을 펼쳤던 태종. 상왕 전하, 전 꼭 잘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고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옵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왕권을 위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했던 태종이 펼친 또 다른 통치술은 무엇이었을까? 자, 먼저 시간을 돌려서 1404년 태종이 즉위한 지 4년 차가 되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 태종의 머리를 아주 지끈거리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한양 제천도 문제였습니다. 태종 초기 수도는 개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무조건 한양으로 가야 돼! 라고 이 태종을 막 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태조 이성계. 도저히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태종은요, 결국 제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가 최고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후보지는요, 무악산 일대, 기존 한양의 도성, 그리고 개경이었어요. 이 제천도 때 하륜 역시 태종에게 건의한 사항이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그냥 무학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시에 태종이 풍수가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다수의 신하들이 그냥 무학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자, 새삼 무악산 일대가 좋다니 내가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자, 과연 태종은 어떤 방법으로 수도를 정하자고 했을까요? 동전으로 점을 치는 건데요. 척전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앞면을 길, 뒷면을 흉으로 정한 다음에 동전 3개를 한 번에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양은 이길 1흉, 무악과 개경은 2흉 1길. 그렇게 1405년 태종은요,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전격 재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한양엔 태종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한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가 올 때마다 여기가 홍수 피해, 이게 극심했던 거예요. 홍수. 한 번 홍수가 나면 뭐 집이며 가족이며 잃는 백성이 수두룩했던 겁니다. 그 전통 시대의 자연재해는 임금 탓이거든요. 그리고 태종은 쿠데타를 통해서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고서는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와 냉혹한 왕이라는 이미지로 민심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06년 1월 16일 태종이 구사한 백성용 통치술. 개천을 팔아. 청계천. 알죠. 청계천이 원래 있던 자연하천인 줄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은 태종이 만든 첫 인공 하천이었던 겁니다. 현재 그 복원된 청계천 길이가 10여 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길이로 공사를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로 땅을 파고 돌을 싸서 뚝을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운 그죠? 당시 몇만 명의 인부가 필요했던 정말 대형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러니 공사할 인력도 부족하고 동원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태종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이 일이 백성에게 폐해가 없겠는가? 아직 후년을 기다리거나 혹은 자손 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공사가 난관에 부딪히니까 결국 태종이 공사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하, 소생 하륜이옵니다. 저를 믿고 멈추지 말고 이 일을 바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수도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장래에 큰 미래터가 될 것이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이런 하륜의 집요한 어떤 요청 속에서 마음을 다잡은 태종이 공사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자, 공사 시작 6년 만 1412년 청계천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민심을 얻는 태종의 통치술은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 무리해 보이는 듯한 강력한 정책 추진은 태종 혼자 좋자고 했다기보다는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기반을 다져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게 다져놓은 기반이 결국 세종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력한 왕권으로 조선을 잘 다스리고 싶었던 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조 때 조정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요, 그 당파 간의 그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조정의 당파는 크게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고 정조 정책을 따르는 노론 시파,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조 정책에 반대하는 노론 벽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가 자신의 의지대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정조의 반대파였던 이 노론 벽파를 다스리는 게 관건이었죠. 그리고 이 노론 벽파를 잘 다스리려면 바로 그 당파의 리더. 핵심 인물, 리더 포섭해야 되겠죠. 심한지는요, 노론 벽파 중에서도 아주 고집센 강경파에 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조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겠죠. 정조는 어떻게든 노론 벽파의 수장인 심환지와 소통하고 합의하는 게 이 전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 편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편지에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내일 안으로 사직하여 비답받기를 기다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소용되어 유임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관직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정조가 상대편인 심한지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지의 행동을 마쿠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정조가 보낸 편지에는요, 이렇듯 행동 요령뿐만 아니고요, 벽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도 지시하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 누구를 앉혀라, 누구를 잘라라 같은 걸 지시하기도 합니다. 또 상소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올리고 편전에서 자기 극렬하게 항의하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하기도 합니다. 정조의 경우에는 집권 초반기부터 탕평책 등을 실시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정조가 그들을 상호간에 연결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자신과 단독으로 연결시킨 폐쇄적인 정보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실행하는 일종의 왕권 강화책인 거죠. 그런데요, 이때 정조가 반드시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꼭 없애라. 이 내용은 입 다물어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정조가 지금 이렇게 명령한 거냐? 태워라. 근데 우리가 편지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요? 이 내용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한 통이 아니었어요. 약 300통이 무더기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진짜요? 심한지 이거 안 태우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 태우지. 자, 편지의 원문이 바로 이겁니다. 원문. 이건 정조가 실제로 쓴 편지인데요. 이게 정조 글씨예요. 요거는요, 1797년 4월 11일에 정조가 지금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요, 벽파 관리를 좀 잘 해라 라는 정조의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요, 심한지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신하들에게 이런 비밀 편지를 보내서 전국을 의논하고 당파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또 국정을 협의해 나갔습니다. 편지. 이 편지는요, 바로 정조의 비밀스러운 통치술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편지로 조정 신하들을 이끌어간 정조. 자, 과연 백성들에게는 어떤 통치술을 썼을까요? 자, 정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취한 통치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있지요. 확인해 보시죠.
자, 정조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왜 수원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도시로서의 화성을 생각을 해낸 거지요. 한강 이남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수원성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냅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개발이 된 거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조는요, 수원화성을 1년에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화성으로 향하는 능행길에서 백성들이 정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뭔가를 불쑥 건네곤 합니다. 어? 백성들이 한 행동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상언. 상언. 개인이 왕에게 편지를 적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행차길에서 민원 편지를 받은 거예요. 아. 받아줬죠. 직접. 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직접 정조의 행차길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이걸 했죠. 바로 격쟁. 격제. 네. 아. 정조는요, 백성들의 격쟁을 꼭 빠르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백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런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죠. 무릇 가장 높이 우러르고 살펴야 하는 것이 백성의 뜻이니 다스리는 자는 가장 아래에서 백성의 뜻을 쫓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요. 저 말할 곳 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달려와 하소연하기를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니 그렇게 만든 자가 잘못이지 저들에겐 정말 죄가 없는 것이다. 정조가 얼마나 백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네. 직접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민심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정조의 통치술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런 정조가 야심차게 만들고 시행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휼전칙. 정조 7년인 1783년에 만들어진 바로 아동들, 어린이를 위한 법령입니다. 조선 후기인 현종, 숙종, 영조 때를 거치면서 기상이변과 전염병 그리고 대기근이 닥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양육할 형편이 못 되니까 아이들을 산에 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죽는 일이 막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조가 익히 그걸 알고 우리 백성 중에서 가장 말할 데 없고 괴로운 사람들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동 복지를 위한 규정을 만듭니다. 아. 당시 법전, 경국 대전 등에도요, 어린이 정책이 있긴 했지만 이게 사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 하나하나를 만든 겁니다. 자, 일단 보호 대상은요, 부모 및 친척이나 의탁할 곳이 없는 4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진휼청 박터에 흙집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살게 하고요, 병에 걸리면 치료해 줍니다. 아이들에겐 흉년이 들어도 똑같은 양의 식사를 주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아이들이 굶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힘쓴 거죠. 자, 그럼 두 왕을 살펴볼 마지막 관문 확인해 보시죠. 후계입니다. 후계 안정. 호위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다스릴 조선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종은 후계 구도를 어떻게 구축했을까요? 태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즉위 초에 그 맏아들인 그 양녕대군을 바로 세자로 세웠습니다. 세자. 예. 네가 군왕이 되고자 한다면
저 절규를 이겨내거라. 그래야 저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의 목표가 어떻게든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태종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세자 시절 그 첫째 양녕대군 어땠습니까? 자, 앉아 드시죠. 아, 좋다. 기생과 외분을 들여가지고 유흥을 즐기질 않나. 이거 혼냈더니 단지 투쟁 일삼질 않나. 심지어는 고위 관리의 첩과 간통 스캔들까지 터지라냐. 아이고야. 정말 온갖 비행의 스캔들로 태종의 신비를 제대로 건드리죠. 결국 1418년 태종은 당시 조선의 통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결심하고 단행하죠. 네가 뭘 어찌하든 넌 결국 보위에 오를 거라는 생각이냐? 한마디만 하겠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장남 양녕대군을 폐세자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자로 선택한 인물이 누굽니까? 충명대군. 세종이지. 셋째 충녕대군이었죠. 우리에겐 세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자가 바뀌고 2개월 뒤인 1418년 8월 8일 태종은 지체하지 않고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내줍니다.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난 것이죠. 이때 태종의 나이 52세. 여전히 왕을 해도 될 나이였는데 왜 물러났을까요?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자신의 권력을 호랑이를 타고 있다라는 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 등에서 내린 태종은 이후 3년 동안 상왕으로서 아들 세종의 정치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둘 정리해 나갑니다. 이제 자신이 구축해 놓은 왕권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정치를 잘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이 기틀을 만든 조선을 잘 이끌어갈 인물을 세자로 세우고 과감한 결단과 강력한 지원으로 후계 구도를 딱 정리한 태종. 자, 그러면 이번엔 정조는 과연 또 후계 준비를 어떻게 해나갔을까? 전하, 세자 저하입시옵니다. 들라하게. 자, 순조는요, 정조가 38살에 본 늦둥이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종과 정조는 상황이 참 달랐던 게 태종은 양녕이 사고를 쳐도 충녕이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에겐 순조라는 단 한 명의 후계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조는 어떻게든 이 아들을 지켜내야 했고요. 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자 순조가 불과 11살이 되던 1800년 정조에게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정조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정조는 온몸에 종기가 퍼지고요. 열이 펄펄 끓는 날이 잦아집니다. 정조는요, 더 늦기 전에 세자를 지킬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세자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거든. 그 아이 곁에서 꼭 네가 있어다오. 이때 정조가 선택한 믿을 만한 사람, 바로 안동 김씨 가문의 김조순이었습니다. 정조는요,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추천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의 선택이 이후 조선 말기를 장악하는 거대한 세력을 낳게 됩니다. 바로 어떤 가문? 세도 정치가 시작되죠. 예, 바로 세도 가문. 정조 사후 권력을 완벽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인 안동 김씨가 국정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김조순이 막후에서 국정을 좌우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척 가문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판을 짜는 등의 일도 합니다. 이런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부정부패가 극심해지지요. 이 와중에 밀란이 일어나고 왕권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제대로 유지된 거는 정조 때가 끝이었던 것이지요. 정조가 택한 김조순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조선의 본격적인 세도 정치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그렇네.